만약 여러분의 자산이 주식 포트폴리오나 퇴직연금 혹은 미국 달러로 표시된 그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이 현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서기 260년 로마 제국의 화폐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1940년대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 역시 그 위상을 잃었습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화폐도 마찬가지였으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화폐 또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각기 다른 문화와 세기, 그리고 저마다의 이유가 있었지만 그 끝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정부는 전체 국방비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는 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화폐가 왜 실패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의 가치가 하락하는 시기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관론이나 공포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2000년간 반복된 역사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에 발맞추어 준비하자는 제안입니다. 가장 완벽한 사례 연구인 고대 로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로마 시내의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든 대화재가 발생했고 그는 이 도시를 재건하는 동시에 엄청난 비용이 드는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정치가들이 그러했듯 네로 역시 자신에게 없는 돈을 쓰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인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로마의 은화인 데나리우스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화폐 개조였습니다. 본래 이 은화는 95%의 순은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로 황제는 결단했습니다. 은의 함량을 90%로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뒤를 이은 후계자들은 이 광기 어린 아이디어에 영감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서기 260년경에 이르렀을 때 화폐 속의 은 함량은 90%가 아니라 고작 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발굴되는 당시의 동전들 중 일부는 은 함량이 2%에 불과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은화가 아니라 구리 동전 위에 얇은 은막을 씌운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화폐에 대한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었고 군인들은 가치 없는 동전 대신 실제 물건으로 봉급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시의 황제들에게 화폐의 가치를 묻는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 동전은 과거와 똑같은 가치를 지닌 은화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는 항상 모든 것이 괜찮으며 여러분의 돈은 여전히 안전하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분의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대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급여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푼돈처럼 보이던 금액으로 집을 샀던 시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은행 예금 계좌의 이율이 4% 정도라면 운이 좋은 편이지만 실제 생활 물가는 연간 7%에서 10%씩 치솟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비싸지기 시작했지만 그 누구도 이것을 위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은 이것을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며 목표치인 2%를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우리는 계속 돈을 찍어내고 있고 여러분은 가난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 제발 공황에 빠지지 말아달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 숫자가 나쁘지 않고 고용 보고서도 괜찮게 나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괴리감은 결코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일관되게 나타났던 신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며 그에 맞춰 자산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은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화폐가 죽는다는 말을 들으면 영화 속 장면처럼 지폐가 길거리에 굴러다니고
사람들이 캔 통조림을 물물 교환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급격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폐는 수년 혹은 수십 년에 걸쳐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퇴보합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출근하고 급여를 받으며 식료품을 삽니다. 돈은 여전히 유통되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의 구매력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설립된 1913년 이후로 달러의 가치는 무려 96%나 손실되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정부가 발표한 노동통계국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조부모님이 1달러에 샀던 물건을 이제 여러분은 30달러를 주고 사야 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물가 상승이 아니라 화폐의 퇴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인류 역사에서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부가 더 똑똑하고 자신들의 상황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조언합니다. 과거 대영 제국의 파운드화는 전 세계 화폐 중에 화폐였습니다. 영국인들이 해외에 나가면 모든 물건이 너무나 저렴하게 느껴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국의 파운드화는 다른 화폐들에 비해 엄청난 가치를 잃었습니다. 급여는 20년 동안 거의 제자리 걸음인 반면 생활비는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년 전 변호사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받았던 연봉이만 8,000파운드는 지금 시작하는 신입 변호사들의 연봉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화폐 가치의 하락과 동시에 노동 가치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씩 급여를 받아야 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너무 빨리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현금을 수레에 가득 싣고 다녀야 했습니다. 1991년 러시아의 루블화 붕괴 당시에도 평생을 일해 모은 은퇴 자금이 하룻밤 사이에 빵 한 조각도 살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기술 시스템과 정치 체제는 달랐지만 패턴은 동일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통제하고 징수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며 그 차이를 메우기 위해 돈을 마구 찍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미리 읽었던 사람들은 실물 자산을 보유함으로써 생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왜 역사의 그 어떤 정부도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정치적 보상 체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올리는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한다면 선거에서 패배할 것입니다. 반면 모든 사람에게 공짜 혜택을 약속하고 돈을 나누어 준다면 당장은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들은 이미 은퇴했거나 세상을 떠난 뒤일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38조 달러에서 39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갚기 위해서만 매년 1조 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가장 황당한 부분은 이 이자를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자가 부채를 만들고 그 부채가 다시 더 많은 이자를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진 것입니다. 부유층에게 100%의 세금을 거두면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자들은 기업과 자본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결국 대중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정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화폐 인쇄기입니다. 돈을 더 많이 찍어내면 달러의 양이 늘어나고 가치는 떨어집니다. 부채 또한 달러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부채의 실질적 가치도 줄어듭니다. 이것은 현금을 보유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축한 모든 것이 서서히 침식되는 과정입니다. 미국은 세계 기축통화국이고 강력한 군사력과 기술력을 가졌기에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 역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고 대영 제국은 전 세계의 5분의 1을 지배하며 기축통화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기축통화의 지위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시간을 조금 더 벌어줄 뿐입니다. 역사적 데이터에 따르면 기축통화의 평균 수명은 94년입니다. 미국 달러는 이미 그 기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위험한 영토에 들어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겉으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863톤의 금을 사들였습니다. 3년 연속으로 800톤 이상의 금을 매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와 브라질, 그리고 튀르키예와 중국에 이르기까지 5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 이외의 자산으로 다각화하며 달러가 더 이상 유일한 제왕이 아닌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당사자인 그들이 자신들의 화폐가 아닌 금으로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화폐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중앙은행들의 행동 변화입니다. 둘째는 정부 예산에서 이자 비용이 국방비와 같은 주요 항목을 초과하는 현상입니다. 셋째는 경제 지표의 왜곡입니다. 실업률 수치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을 제외하거나 신용카드로 식료품을 사는 소비자들의 지출을 건강한 소비로 둔갑시키는 언론의 보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넷째는 부유한 개인과 기관들이 어디에 돈을 묻어두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농경지와 같은 실물 자산이나 가격 결정권을 가진 우량 기업, 그리고 금과 은 같은 원자재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금과 은이 지루한 투자처로 여겨졌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마다 이들은 항상 대화의 중심에 복귀했습니다. 종이 화폐와 달리 이들은 물리적 실체가 있으며 누군가의 약속에 의존하지 않는 가치를 지닙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일종의 보험입니다. 화폐 위기 속에서 시스템 외부의 실물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항상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금은 안전한 도피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매년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얼음과 같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누렸던 평범한 삶을 지금 우리가 누리기 힘든 이유는 우리가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화폐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더 부유해졌고 누군가는 자산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영리함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의 세상에서는 종이보다 실물이 승리한다는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이 거대한 부채 예산은 단순히 바다 건너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의 강남이나 부산의 해운대에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적금을 붓고 있는 평범한 한국의 시민들에게도 이 그림자는 이미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 무역과 금융의 혈액과도 같습니다. 혈액 공급원에 문제가 생기면 그 말단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통해 미국 정부의 부채가 39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을 듣지만 그 숫자가 너무 커서 실감하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 일상의 언어로 바꾸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것은 곧 여러분이 가진 돈의 가치가 매일 조금씩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빚을 갚는 고통스러운 길이고 다른 하나는 돈을 더 찍어내어 빚의 가치를 희석시키는 길입니다. 역사적으로 모든 정부는 예외 없이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의 선거에서 승리하고 대중의 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중앙은행가들은 인플레이션을 마치 자연현상처럼 묘사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부가 부과하는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세금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돈을 직접 꺼내가지 않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기름, 그리고 주거 비용의 가격을 올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노동 가치를 뺏어가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 전 세계를 강타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해 정책 이반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며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한번 오른 짜장면 가격과 월세는 결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중앙은행이 말하는 2%의 물가 상승 목표라는 것은 매년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2%씩 합법적으로 강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20년, 30년 쌓이면 여러분의 은퇴 자금은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경제적 압박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대 간의 격차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월급을 아껴 저축하면 집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당시의 화폐는 저축할 가치가 있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에게
저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1년에 수억 원씩 오르는데 월급은 고작 몇 퍼센트 인상에 그칩니다.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노동소득의 상승 속도를 압도적으로 앞지르는 이 기이한 현상은 화폐가 더 이상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투기에 열광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화폐라는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1조 달러 이상을 쓴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해 보겠습니다. 이 막대한 돈은 도로를 닦거나 학교를 짓거나 병원을 세우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오직 과거에 빌린 돈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이 굴레는 수학적으로 파국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를 부채의 참이라고 부릅니다. 발을 빼려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혹적인 카드는 화폐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빚은 명목 화폐 단위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정부가 갚아야 할 실제적인 부채의 무게도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민들의 저축 가치를 희생시키는 선택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제 지표가 좋다는 발표를 들으며 안심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통계 이면을 들여다보면 허점이 가득합니다. 고용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물가 상승을 견디지 못해 투잡이나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의 생계형 일자리일 때가 많습니다. 소비 지출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물건을 많이 사서가 아니라 물건값이 너무 올라서 지불해야 하는 총액이 늘어난 것뿐입니다. 심지어 많은 소비자들이 할부 결제나 신용대출을 통해 당장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부채로 쌓아 올린 신기루에 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시스템을 믿고 성실하게 원화나 달러 같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매일 조금씩 구매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자산가들은 일찌감치 이 게임의 규칙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현금을 쓰레기처럼 취급하며 이를 실물 자산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한정된 수량을 가진 원자재로 자금을 이동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됩니다. 화폐 가치 하락은 부를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근로자의 부를 자산가와 정부에게로 이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과거 로마의 데나리우스 은화가 구리 동전으로 변해갔던 것처럼 현대의 달러 역시 디지털 인쇄기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며 그 희소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기에 대다수의 대중은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부모님이 누렸던 풍요로운 은퇴가 우리 세대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언제까지 이 위태로운 줄타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줍니다. 종이 화폐의 끝은 언제나 그 내재 가치인 0으로 수렴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시점이 내일일지 혹은 10년 뒤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폭풍이 오기 전에 지붕을 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앙은행의 감언이설이 아니라 그들의 실제 행동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금을 사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왜 기득권층은 현금을 기피하는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재테크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화폐라는 신기루 너머에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고도 노후에 빈손이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처럼 화폐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신기루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돈을 찍어내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은 속일 수 있어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중앙은행가들은 대중 앞에서 경제가 안정적이며 화폐 시스템은 견고하다고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여준 행보는 마치 거대한 폭풍을 앞두고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들인 금의 양은 무려 863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회성 사건이 아닙니다. 3년 연속으로 매년 800톤 이상의 금을 금고에 채워 넣고 있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금을 긁어 모으고 있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폴란드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브라질과 튀르키예, 심지어 중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들은 왜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보유한 종이 화폐 대신 아무런 이자도 주지 않는 무거운 금덩어리를 선택했을까요? 대답은 자명합니다. 그들은 현재의 달러 패권 시스템이 영원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달러라는 단일 제왕의 시대가 저물고 다극화된 세상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자신들의 자산을 종이에서 실물로 옮기며 위험을 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불을 지핀 당사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그 불길을 피해 금이라는 안전한 대피소로 숨어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화폐 가치가 하락할 때 금이 가졌던 역사적인 방어력을 신뢰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들이 은화의 함량을 줄이며 시민들을 속였을 때도 결국 가치를 지켜낸 것은 권력자의 약속이 담긴 동전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던 실물 금속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중앙은행가들도 이 오래된 역사의 법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대중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뒷문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달러를 버리고 실물 자산으로 몰려든다면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에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안정을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부지런히 해칭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언제나 뉴스를 곧이곧대로 믿고 저축에만 매진하는 중산층입니다. 중앙은행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지배적인 자본가들 역시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파도가 덮칠 때 어떤 배에 올라타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가격 결정권입니다. 물가가 오를 때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즉시 올릴 수 있는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느 지역의 유일한 전력 공급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물가가 10% 올랐을 때 전기료를 10% 올린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기를 끊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비용 상승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자산은 인플레이션, 세상에서 최고의 방패가 됩니다. 반면 가격 결정권이 없는 자영업자나 자신의 노동력을 고정된 임금에 파는 직장인들은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맞습니다. 원재료 값과 생활비는 오르는데 자신의 소득은 그만큼 빠르게 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의 이전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질수록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자산 가치는 명목상 상승하지만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속절없이 깎여 나갑니다.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 양극화의 주범은 개인의 불성실함이 아니라 화폐 가치를 파괴하는 시스템 그 자체에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산가들이 농경지를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실물 비즈니스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종이로 된 숫자는 정부의 정책 한 번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지만 비옥한 땅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시설은 그 가치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가치를 소유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돈은 단지 그 가치를 측정하는 불안정한 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가 휘어지더라도 그들이 가진 땅과 건물의 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신호는 바로 은밀한 세금이라고 불리는 인플레이션의 전이 과정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부채를 갚기 위해 직접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대신 돈을 찍어내는 방식을 택합니다. 만약 정부가 여러분의 월급에서 직접 30%를 더 떼어간다면 전국적인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찍어내어 물가를 30% 올린다면 사람들은 그 분노를
정부가 아닌 탐욕스러운 기업이나 복잡한 국제 정세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들이 인플레이션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면서 국민의 부를, 국가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고단수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미국 정부가 지불하는 부채 이자가 전체 국방 예산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이 연극이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시사합니다. 빚이 빚을 낳고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내야 하는 이 수학적인 막다른 길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길은 화폐 가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파괴하여 부채의 실질 가치를 낮추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조금 늦추기 위해 폭탄의 강도를 더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탈달러화 현상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필요할 때마다 달러를 무기로 사용하거나 무제한으로 찍어내는 것을 보며 자신들의 경제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의 통화로 결제하거나 금을 매개로 한 새로운 금융 질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축통화의 평균 수명인 94년을 이미 넘긴 달러에게는 매우 위태로운 징후들입니다.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창한 투자 수익을 노리기 전에 자신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막는 방어벽을 쌓는 것입니다. 현금이라는 이름에 녹고 있는 얼음 과자를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중앙은행가들이 그러하듯 일정 부분의 자산을 시스템 외부의 실물 자산으로 옮겨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금이 될 수도 있고 은이 될 수도 있으며 가격 결정권을 가진 우량 기업의 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이에 적힌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실제적인 가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제국은 화폐의 타락과 함께 저물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도 영국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패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그 반복의 주기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파도가 해변을 덮치기 직전까지 그 아름다운 풍경만을 감상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해일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여 높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금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부유층이 실물 자산을 독점하는 현상은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같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여전히 화폐라는 신기루 속에서 안주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처럼 자신만의 방주를 준비할 것인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전환점을 무사히 건너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돈에 대한 상식을 뒤집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도 앞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은 바로 종이 위에 적힌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자산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는 세상에서 단순히 돈을 아끼고 저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지지만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부를 키워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자산은 바로 가격 결정권을 가진 우량한 비즈니스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가격 결정권이란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오를 때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즉각적으로 전가하면서도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의 유일한 전력 공급 회사나 전 세계 수억 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료가 10% 오르거나 소프트웨어 이용료가 인상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즉시 전기를 끊거나 업무용 시스템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자신의 가치를 보존하거나 오히려 더 키워낼 수 있습니다. 반면 옆집과 똑같은 물건을 파는 주유소나 식당처럼 경쟁이 치열한 곳은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손님이 끊기기에 인플레이션의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자산은 반드시 강력한 해자를 가진 기업의 주인으로서 배치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실물 자산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물리적인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이 디지털 인쇄기로 수조 달러를 찍어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나 건물을 갑자기 2배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집의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그 집을 사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종이 화폐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검증된 가치 보존 수단 중 하나이며 특히 사람들이 반드시 거주해야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화폐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도 그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해 왔습니다. 종이는 타버릴 수 있고 숫자는 지워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밟고 서 있는 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금과 은 같은 실물 금속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을 맹신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사의 패턴을 믿는 사람입니다.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인류는 예외 없이 금과 은으로 회귀했습니다. 금과 은이 가진 가장 독특한 속성은 바로 상대방의 위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달러나 원화를 쥐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 가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여러분의 상대방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금을 쥐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의 약속도 필요하지 않은 물리적인 법칙을 믿는 것입니다. 금은 그 자체로 가치이며 누군가의 부채가 아닙니다. 중앙은행들이 왜 자신들이 찍어내는 종이 대신 금을 사모으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화폐 시스템이 멈췄을 때를 대비한 최후의 보험입니다. 우리 역시 자산의 일정 부분을 이러한 시스템 외부의 보험에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그 핵심 철학은 금과 닮아 있습니다. 바로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수량을 늘릴 수 없는 한정된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비트코인이 보여준 변동성은 매우 컸지만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이러한 디지털 금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을 전체 자산의 핵심으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지만 변화하는 기술 지형 속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않는 지혜입니다. 이 모든 전략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분산과 겸손입니다. 그 누구도 위기가 정확히 언제 올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당장 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모든 돈을 금에 쏟아붓거나 반대로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모든 돈을 현금 예금에 놔두는 것은 양쪽 모두 위험한 도박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더라도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주식이 오를 때는 가격 결정권이 있는 기업의 지분에서 수익을 얻고 물가가 폭등할 때는 부동산과 금에서 자산을 보호하며 현금은 오직 예상치 못한 기회를 잡거나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준으로만 보유하는 것입니다. 저축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지고 소유하는 사람들은 부유해진다는 말은 자본주의 사회의 비정한 진실입니다. 하지만 화폐 가치가 파괴되는 시기에는 이 진실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노동력을 팔아서 얻은 귀한 대가를 단순히 숫자로만 보관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실제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인 실물 자산으로 바꾸어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족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시장의 소음이나 정치인들의 약속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대신 역사가 증명한 패턴과 부자들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을 조용히 따라가야 합니다. 돈의 형태는 조개 껍데기에서 금화로 그리고 종이 지폐에서 디지털 숫자로 변해왔지만 가치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한정된 수량을 가진 것이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이 화폐라는 거대한 실험의 끝자락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험이 어떻게 마무리되든 실질적인 가치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채 종이 조각만을 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고 싶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 10년 혹은 20년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